얼굴을 가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아진 키를 숨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때 하인들이 나의 두 번째 자아가 덜락거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러자 안도감으로 몸이 풀렸다. 나는 곧 내가 입는 치수의 옷을 입었는데 가능한 한 보기 좋게 입고 곧장 집안을 관통해서 지나갔다. 브래드 쇼가 이런 시간에 하이드 씨가 이상한 차림으로 나타난 걸 보고 빤히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섰다. 10분 후 지킬 박사는 원래의 형체로 돌아왔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식욕이 싹 달아났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이전 경험과 정반대인 이 사건은 먼 옛날 바빌론 벽에 나타난 손가락처럼 나에게 닥칠 심판의 글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바빌론 벨사살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의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자 왕궁 벽에 해독 불가능한 글자가 나타난다. 이때 왕에게 불려간 다니엘은 하느님에게 맞선 죄로 왕이 벌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사람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다니엘 5장 5절. 나는 내 존재의 이중성이 지닌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 나에 의해 현실로 튀어나온 나의 사악한 분신은 최근 많이 움직였고 잘 먹었다. 근래에 와서 에드워드 하이드의 키가 커졌다는 느낌. 내가 그의 형체를 입었을 때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만일 이런 일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내 본성의 균형이 아마 영원히 뒤바뀌어 자유의지에 의한 변신의 능력을 상실할 것이고 내가 에드워드 하이드의 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다. 약의 효력도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았다. 변신을 시도하던 초기에 한 번은 약이 전혀 듣지 않았다. 그 후 2배 분량의 약을 삼킨 적도 여러 번 있고 한 번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3배로 늘린 적도 있다. 만족스럽던 나에게 유일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온 것은 가끔 나타나는 이런 불확실성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조명해보니 애초의 난관이 지킬의 육신을 벗어던지는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분신으로 점진적이지만 명확하게 바뀌어가는 것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했다. 그것은 본래의 선량한 자아의 장악력이 조금씩 상실되면서 두 번째의 사악한 자아 속으로 조금씩 내가 흡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두 자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본성은 기억을 공유하지만 그 외의 다른 영역은 각자 아주 불균등하게 가지고 있었다. 본성이 복합적인 지킬은 어떤 때는 지나치게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탐욕스러운 입맛을 다시며 하이드의 쾌락과 모험에 동참했다. 그러나 하이드는 지킬에게 관심이 없었고 있더라도 마치 산적이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동굴을 기억해내듯 지킬을 기억할 따름이었다. 지킬의 관심은 아버지의 그것보다 더 컸지만 하이드의 무관심은 아들의 그것보다 더 심했다. 나의 운명을 지킬과 하나로 묶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몰래 탐닉했고 최근 들어 만끽하기 시작한 이 욕망들을 포기하는 일이다. 하이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수많은 이익과 열망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거에 그리고 영원히 친구를 잃고 경멸을 받는 일이다. 거래가 불평등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저울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지킬은 금욕의 형벌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겪겠지만 하이드는 자신이 상실한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남달리 기이하지만 이 논쟁의 항목들은 인간 역사만큼 진보하고 오래된 것들이다. 유혹당하고 전율하는 죄인들을 향해 똑같은 크기의 유인책과 경고를 담은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리하여 절대 다수의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니 나는 선량한 자아를 선택했지만
그것을 고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욕구 불만에 빠진 나이, 지긋한 의사의 운명, 즉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정직한 희망을 가슴에 품은 의사의 운명을 선택했으며 하이드로 변장에서 절기던 방종, 젊은 나이, 가벼운 발걸음, 박동하는 맥박, 은밀한 쾌락 등과 단호하게 결별했다. 결별을 선택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것이 있었는데 소호의 집을 포기하지 않았고 연구실에 늘 준비해두던 에드워드 하이드의 복장도 처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달 동안 결심한 바를 충실히 지켰다. 2달 동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바뀐 생활을 응원하는 양심의 보상에 기뻤다. 그러나 시간은 생생한 경고를 드디어 지우기 시작했다. 양심의 칭찬은 점차 일상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유를 달라고 몸부림치는 하이드의 격통과 욕망이 나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도덕적으로 약해진 순간 마침내 나는 다시 한번 물약을 조제해 삼키고 말았다. 주정뱅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말할 때 잔인하고 물리적인 무감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500번 중 1번에 불과하다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데 나는 그렇게 변명하지 않겠다. 내 처지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드워드 하이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도덕 감각의 완벽한 결여와 사악한 짓을 하려는 냉혈한의 준비 태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게다가 바로 이런 사려 부족 때문에 나는 천벌을 받게 되고 말았다. 나의 악마적 분신은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폐에서 풀려나자 포효했다. 심지어 약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악행을 저지르려는 성정이 고삐 풀려서 맹렬하게 솟구치는 걸 의식했다. 나에게 당한 그 불행한 희생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데도 나의 영혼 속에서 화가 불같이 치민 것은 필시 이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하느님께 맹세코 도덕적으로 제정신이었다면 그토록 하찮은 시비에 그런 범죄를 도저히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병든 아이가 장난감을 부숴버리는 정신보다 나을 바 없는 비이성적인 정신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들 중 가장 사악한 자조차 유혹이 덕실거리는 거리를 어느 정도 태연히 걸어가는 까닭은 인간에게 본능적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인데 나는 이 모든 본능적 균형 감각을 자발적으로 벗어던졌다. 그러므로 내 경우 유혹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타락을 의미하였다. 내 내면에 있던 악마적 심성은 즉각 깨어나서 발광을 했다. 나는 환희에 도취되어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의 신체를 공격했고 타격을 가할 때마다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지워지는 순간 나는 희열의 절정 상태에서 문득 한 줄기 차갑고 두려운 공포가 심장을 꿰뚫고 지나감을 느꼈다. 안개가 걷히자 내 삶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떨면서 폭력의 현장에서 도망쳤다. 나의 악마적 욕정은 충족되면서 촉진되었고 삶에 대한 나의 애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소호의 집으로 달려가서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며 서류를 파기했다. 그런 다음에 가로등이 켜진 거리로 나갔다. 희열과 전율로 분열된 내 정신은 황홀경에 빠졌고 내가 저지른 범죄에 허무해했으며 앞으로 저지를 일들을 들뜬 마음으로 궁리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복수를 하러 따라올까봐 뒤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하이드는 약을 조제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마실 때는 죽은 사람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변신의 고통으로 몸을 쥐어뜯으며 지킬로 되돌아와서는 감사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깍지 낀 손을 하느님을 향해 들어올렸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싼 자기 탐닉의 장막은 갈래갈래 찢어졌다. 내 전 생애가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직업인으로서의 고단한 자기 부정의 삶을 거쳐 마침내 저녁 때 저지른 끔찍하지만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는 사건으로 자꾸 되돌아갔다. 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는지도 모르겠다. 기억 속에서 나를 향해 무리지어 몰려오는 가증스러운 이미지와 소리를 눈물과 기도로서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기도 중에도 사악한 내 분신의 흉측한 얼굴은 나의 영혼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격렬한 양심의 가책이 가라앉으면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내 행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제 하이드로의 변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제 내 삶의 존재의 선량한 측면에만 국한될 것이다. 아, 그걸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다시 한번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기꺼이 보통 사람의 한정된 삶을 받아들였던가. 그동안 자주 드나들던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발 뒤꿈치로 어스러뜨릴 때 그 거부의 결심은 얼마나 진지했던가. 그 다음날 살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범인은 하이드임이 명백하고 희생자는 대중의 존경을 받는 고위 인사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범죄를 넘어 비극적이고 얼빠진 만행이었다. 그것을 깨달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즉 교수형에 대한 공포가 나의 선량한 충동을 지탱하고 보호해 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지킬은 나의 피난처였다. 잠시라도 하이드가 얼굴을 드러내면 누구나 그를 잡아 죽이려고 손을 치켜들 것이다. 나는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내 결심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말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덜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은 바로 자네도 알 것이다. 남을 위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것도 알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베푸는 삶이 지겹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오히려 하루하루 더욱더 철저히 절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목적의 이중성이란 저주에 걸려 있었다. 그리하여 애초에 치열했던 회개의 칼날이 무뎌지면서 내가 오랫동안 몹시 탐닉했다가 아주 최근에 사슬로 묶어놓은 나의 저급한 분신이 자신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내가 하이드를 소생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생각만 들어도 격앙될 정도로 깜짝 놀라곤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나를 유혹해서 내 양심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인성이었다. 나는 마침내 집요한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으니 나 역시 엄밀히 죄짓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모든 게 끝났으니 아주 단단한 방벽이 끝내 무너진 것이다. 잠시나마 나의 악마적 본성에 굴복한 것이 결국 내 영혼의 균형을 파괴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의 몰락은 마치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당연할 수 있음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1월 어느 청명한 날 발밑은 얼음이 녹아 축축했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리젠트 공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런던 중심과 북서쪽에 위치하며 소설에서 레니엄 박사의 집이 있는 캐번디시 스퀘어가에서 가깝다. 리젠트 공원은 겨울 새들의 지저귀으로 충만했고 향긋한 봄 냄새가 감미로웠다. 나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내 안의 야수는 기억의 살점들을 핫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측면은 깨어나면 회개하겠다고 약속하고 살며시 잠이 든 상태였으니 회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내 이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즉 자선활동에 적극적인 나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잔인할 정도로 굼뜬 남들을 비교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영심을 느낀 바로 그 순간 현기증과 함께 지독한 구토와 맹렬한 오한이 엄습했다. 그 정상이 사라지자 정신이 가물가물했다. 이어서 어지러운 정세가 가라앉았는데 그때 나는 내 성격이 조금 전보다 훨씬 대담해지고 위험을 경멸하게 되었으며 의무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옷은 쭈그르던 팔다리 위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은 힘줄이 튀어나오고 털이 북슬북슬했다. 나는 다시 에드워드 하이드로 변한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부유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집에선 식당 탁자에 식탁보를 깔아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인류 전체의 사냥감이 되어 집도 없이 쫓기며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신원이 알려진 살인범이다. 혼미했지만 정신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나는 또 다른 분신이 되었을 때 인지 능력이 더욱 예리해지며 정신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유연해진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하여 지킬이라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일을 하이드는 상황의 중요성에 따라 대응했다.
약품은 연구실 유리선반 안에 있다. 어떻게 그것에 접근할 것인가? 손으로 관자놀이를 짓누르며 해결 방안을 찾았다. 실습실 문은 내가 이미 막아버린 상태였다. 집을 통해 들어가려면 하인들이 나를 붙들고 교수대로 보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러자 레니언이 생각났다. 어떻게 그와 연락하지? 어떻게 설득할까? 거리에서 붙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가 사는 곳까지 갈까?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불쾌한 방문객인 내가 어떻게 저 유명한 의사로 하여금 자기 동료 지킬 박사의 방을 샅샅이 뒤지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그때 내 본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 즉 내 고유의 필체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고 적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그 적시 옷 매무새를 최대한 보기 좋게 매만지고 지나가는 이륜마차를 불러서 마침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포틀랜드 거리의 한 호텔로 갔다. 의복 속에 엄청난 비극적 운명이 도사리고 있지만 외관은 정말 너무나 희극적인 내 차림새를 보고 마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그를 향해 악마의 분노를 터뜨리며 이를 갈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는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한 번만 더 웃었더라면 분명 그를 마부 속에서 끌어내렸을 터이니 나에게는 더욱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호텔로 들어서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내 표정이 너무도 험악하여 시중드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고 내 면전에서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고분고분하게 내 지시를 받아 나를 독방으로 안내한 다음 필기구를 가져다 주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한 하이들을 나로서는 처음 겪어보는데 아주 화가 나서 누굴 죽이고 싶도록 흥분한 데다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인간은 영악해 분노를 꾹꾹 누른 채 한 통은 레니언에게 또 한 통은 집사 풀에게 보내는 중대한 편지 2통을 썼다. 그리고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그는 독방에서 하루 종일 손톱을 물어뜯으며 지냈다.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는데 웨이터들은 그의 시선 앞에서 벌벌 떨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자 그는 그리로 나와서 포장마차를 잡아 구석에 웅크려 타고서 런던 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가 했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내가 했다고는 말 못하겠다. 저 악마의 자식에게는 인간적인 것이 없으며 그의 내면에는 오로지 공포와 증오만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마부가 점점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고서 그는 우스꽝스러운 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차에서 내려 과감히 행인들 사이로 걸어갔다. 이때 공포와 정오의 저열한 두 감정이 내면에서 폭풍처럼 끌어올랐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혼자 중얼거리며 황급히 걸었는데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인적이 드문 길을 몰래 걸었다. 한 번은 여인이 그에게 말을 걸며 무엇인가 내밀었는데 아마 성냥갑이었을 것이다. 그가 얼굴을 후려치자 여인은 도망쳤다. 레니언의 집에서 내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때 옛 친구가 느낀 공포에 내가 좀 흔들렸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러한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 드는 혐오감에 비하면 망망대해로 흘러드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나를 고문하는 것은 더 이상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레니언의 저주를 들었고 비몽사몽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엄청나게 피곤한 하루였던 터라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깨우지 못할 만큼 깊고 절박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땐 충격의 여진으로 기력이 없었으나 기분은 상쾌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야수를 생각하면 진절이 나면서 두려웠고 전날 끔찍한 위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렇지만 또다시 집으로 내 집 안으로 돌아왔고 약이 옆에 있다. 그래서 위기 탈출에 감사하는 마음은 희망의 찬란함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강렬했다. 아침 식사 후 상쾌한 기분으로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집 앞 공원을 느긋하게 가로질러 가던 중에 변신을 예고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엄습했다. 몸을 숨기려고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냉혈한으로 변하면서 하이드의 격정적 분노가 치솟았다.
이번에는 2배 분량의 약을 들이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6시간 후 내가 스글픈 마음으로 난로의 불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변신의 격통이 다시 찾아와 다시 약을 복용해야 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날부터는 체조를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약을 적시 복용할 때만 지킬의 외관을 걸칠 수 있었다. 밤낮으로 나는 변신을 할까봐 몸부림쳤다. 무엇보다 잠을 자거나 심지어 의자에서 잠깐 졸기만 해도 깨어나면 어김없이 하이드로 변해 있었다. 파멸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긴장과 나 자신을 저주하는 불면 속에서 내 몸은 열병에 사로잡혀 몸이 허해졌고 심신이 약해져 기력이 떨어졌으며 하나의 생각, 즉 나의 또 다른 자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니 아, 이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데 잠을 자거나 약의 효력이 떨어지면 변신의 고통이 나날이 줄어드는지라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 자신이 돌변해 공포의 이미지로 가득한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영혼은 원인 모를 증오로 들끓었으며 육신은 날뛰는 삶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지킬이 허약해지는 만큼 하이드의 힘은 커지는 것 같았다. 두 분신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는 그동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서로를 미워하는 게 확실했다. 지킬에게 그것은 삶을 위한 본능의 발로였다. 그는 이제 자신과 함께 의식 현상의 일부를 공유하고 자신이 죽을 때 함께 죽을 그 존재의 완벽한 기형성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공존관계 자체는 아주 가슴 아픈 고뇌의 원인이 되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지킬은 하이드가 겉으로 보기엔 생명의 활력으로 넘치지만 실제로는 악마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체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지옥의 흙덩이가 고래고래 고함치는 것이었고 형체 없는 티끌이 손짓 발짓을 하며 죄를 짓는 것이었으며 죽고 형체 없는 것이 생명의 역할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저 몸부림치는 공포가 배우자보다 더 가까이, 그의 눈보다 더 가까이 그 자신과 얽혀 있다는 것. 그의 살 속에 갇혀 있지만 투덜리며 살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느낀다는 것. 그가 약해질 때마다 잠의 엄밀함 속에서 그와 싸워 이기고 그의 삶을 몰아낸다는 것. 이것들 역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지킬에 대한 하이드의 정오는 차원이 달랐다. 교수형에 대한 공포로 인해 그는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며 그러다가 온전한 인간이 아닌 반쪽 인간이라는 자신의 종속적 주의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이런 필연성을 몹시 정오했고 의기소침해 있는 지킬을 정오했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혐오의 시선에 붕괴했다. 그로 인해 나를 놀리며 유인원 같이 장꾀를 부리곤 했는데 내 책에다 신성모독적 발언을 내 필체로 휘갈기고 편지를 불태우고 아버지의 초상화를 파괴했다. 정말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벌써 자신을 파멸로 몰았을 것이고 나까지 파멸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삶에 대한 그의 애정은 놀라웠다. 한 가지 더 말하겠다. 나는 그를 생각만 해도 욕지기가 나고 몸이 얼어붙지만 그렇게 비참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삶에 대한 열정적 애착을 상기하면 그리고 내가 자살로 그를 제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보노라면 처근한 마음이 든다. 이 이야기를 더 계속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고 시간도 아주 모자란다. 누구도 나만큼 큰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것. 이 정도만 말하자. 게다가 습관이 되다 보니 왠지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왠지 절망을 묵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가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징벌은 앞으로 수년 더 지속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최후의 재앙이 나에게 닥쳤고 이로 인해 나는 원래의 나의 모습 및 본성과 마침내 작별하게 되었다. 첫 번째 실험 이후로 소금을 다시 구매한 적이 없었으므로 비축량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나는 소금을 새로 공급받아 물약을 조제했다. 거품이 일어나고 색깔이 한번 변했으나 두 번째 색깔 변화가 없었다. 약을 마셨으나 효과가 없었다. 자네는 내가 런던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그것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안 것은 처음 공급받은 소금에 불순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약의 약효는 그 미지의 불순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고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옛날 약을 복용하고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이 헨리 지킬이 지킬로서 생각하고 거울에서 자기 얼굴 지금 보니 폭삭 사갔구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한 그를 끝내기 위해 시간을 너무 끌어서도 안 된다. 내 진술이 지금까지 찢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건 나의 신중한 일 처리에다가 대단한 행운이 따라준 덕분이다. 글을 쓰는 동안 변신의 격통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하이드는 이 글을 조각조각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편지를 옆으로 제쳐놓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는 놀랄 만큼 자기중심적이며 목전의 일에 집착하는 성격 때문에 유인은 같이 아기에 차서 이 편지를 찢는 일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 둘 모두에게 닥쳐오고 있는 파멸은 이미 그를 변화시켰고 타격을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30분 후 나는 저 가정스러운 인성의 탈을 다시 그리고 영원히 쓰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의자에 앉아 부들부들 떨면서 울부짖거나 아니면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주위의 소리를 듣느라 모든 것을 잊은 채 지상의 마지막 도피처인 이 방을 이리저리 계속 걸으며 위협의 낌새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을까? 아니면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해방할 용기를 갖게 될까? 하느님만 아실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이 나의 진정한 사망 시점이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펜을 놓고 내 고백서를 봉인하며 저 불행한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한다.